삼성 디스플레이가 내가 최고다 하고 이렇게 내놓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즈마 기술이 핵심 기술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는 대세 상승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본전이 대박이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본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 500만 원으로 전업 투자를 해서 어떻든 21년을 살고 있는데 제가 아마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에서는 깡통을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는 본전이 대박이다. 본전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식은 오른다. 또 그 왜 본전이 대박이냐고 하냐면 여러분들 맨날 테마 해갖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시세가 나는데 어느 날은 나팔바지가 유행하다가 어느 날은 쫄바지가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평생 본전할 것 같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좀 지나면 내 종목이 시세상에 대유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 본전하고 있으면 주식으로 대박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마 수익률로 돈으로 따지자면 저는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워낙 주식 투자를 잘하니까. 근데 아마 수익률로 따지자면 과연 나를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만큼 수익률을 내고 살아왔고 그 일례로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21년간을 5식구가 잘 먹고 살았고 아파트는 대출 한 푼 없이 가지고 있고 또 주식 투자하고 있고 자녀가 셋인데 3명은 해외 유학까지 해서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았으니 원도 한도 없는 주식 투자 인생을 살아온 정상조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첫 출연에서부터 이제 그때가 2차 전지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진짜 적중을 하셨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요. 그런 게 아마 이렇게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서 딱 인사이트로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은 주식 투자 좀 여쭙기 전에 한 가지 특이한 경력이 시집을 쓰셨어요. 제가 시를 쓴 것은 아마 20살 때쯤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문해연구라고 하는 개간지에서 1999년도에 신인문학상을 탔었고요. 신인문학상 타셨어요? 또 이제 광주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시 부분, 음악 부분, 미술 부분 이렇게 해서 1년에 그때 당시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상을 줬는데 그러니까 광주 예술인 총연합회로부터 제가 신인문학상을 그때 당시 1999년도에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첫 시집은 어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었고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아득한 손이라는 시집을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득한 손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을 때는 이 시가 그렇게 잘 써져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이 시가 너무 잘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써서 굉장히 다작을 한 거죠. 올 6월 달에 3번째 시집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편집이 거의 마감이 되고 아직 시집 제목은 정하지 않는 상태라서 6월 달쯤에 3번째 시집이 나오고 오늘 6월 1일인데요. 그렇죠. 오늘 이달 말 정도면 나옵니다. 그러시군요. 이 주식 투자와 시의 관계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시는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발상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미녀에 대해서 시를 쓴다면 미녀가 아름답다 하면 아무도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여자는 추년인지 막 써내려가다 보면 결국 그래서 저 여자는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주식 들어가고 돈 봅니까? 실적 좋은 주식 들어가라고 맨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십시오. 실적 좋은 주식 다 주가에 반영돼 갖고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시는 역발상에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사부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소월 문학상을 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사사를 받을 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뭐였냐면 관념어를 쓰지 말고 섬세한 언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 이렇게 하면 만약 풀꽃이 흔들리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게 섬세한 언어를 쓰는 거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섬세한 언어를 쓰듯이 섬세한 분석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주식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것에서 예술가는 주식 투자를 하면 정말 돈 벌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식 투자와 문학을 같이 하시는 분을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증시 흐름이 지난 출연 때보다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앞으로는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핵심 변수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는 두 가지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이닉스가 오르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회자하는 것이 GPT인가요? 챗GPT. 그런 쪽에 이제 중심에 맞춰서 1차적으로 오르는데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저점에 있을 때 왜 오른다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었냐면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제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장비를 못 들게 한다 막 이렇게 제재를 한 것 같지만 보이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못하게끔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굉장히 뛰어난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중국에서 다 빠져나온 거죠. 두 번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있는 기술자들 중에 TSMC와 연관된 기술자 중에 핵심 인력들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미국에서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다가 반도체 기술을 다 가르쳐 준 데가 대만의 TSMC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만의 TSMC에서도 중국 관련해 갖고 기술 유출 이런 걸로 사법 처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그때 당시 대만에서 중국에 취업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엄청나게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반도체 인력으로부터. 그게 굉장히 큰 일단 호재입니다, 대한민국한테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중국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제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아무리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대한민국에 메꾸지 말으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공백이고 어떤 반도체는 공백을 메꾸는 것이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굉장히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시안에가 랜드프레시를 40% 생산하는 공장이고, 또 하이닉스는 D램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우시 공장이 있고, 또 다른 인텔에서 인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하이닉스 랜드프레시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중국에다 파는데, 이게 도대체 몇 개 판지 어떻게 다 미국에서 검사해서 조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혜가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유일한 게 D램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승인을 받은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AMD에 이렇게 주로 납품하는 것이 삼성전자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이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요, 아니, 끄떡만 하면은 그 TSMC에서 기술을 중국으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다 유출이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3나노까지는 어찌됐든 TSMC를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뭔가 이제 막 수율 경쟁에서 이겨버리기는 쉽지 않는데, 이미 삼성전자의 그 수율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맞춰져 가고 있으면은 미국에서는 최대한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같이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하고. 네. 그래서 어젯밤에 인텔 주식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인텔 오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TSMC에 발주한 거 삼성하고 인텔에다 같이 발주하겠다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쪽을. 그러면 이 엔비디아만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미 수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다른 빅테크들도. 그러죠. 이게 이제 그 대만의 TSMC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상당한 수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했던 말이, 그 70만 원 막 뭐 에코프로 이런 게 갔을 때 하는 말이,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지금 아침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것은 공매도가 최대한 때리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르도 않고 내리도 않고 뭐 기가가 오르면 1% 오른다. 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지금 1% 오른 삼성전자에다 투자해야 맞아요.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플러스 시켜놓고 때려버린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그 주가가 오르면 반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에코프로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차트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차트의 초입입니다, 지금. 그 차트의 초입이고, 지금 사실 한번 하루 이틀 눌리고 있지만은, 저는 120분 차트를 이번에 분석을 해봤는데, 120분 차트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보조지표가 전고점을 아주 고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지표가 전고점 밑에서 만약 조정을 받으면 좀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일단 120분 차트에서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봉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전에 말했듯이 보조지표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누군가는 팔고 있다. 그런 이제 왜냐하면 그 상승의 각도를 보면 삼성전자 각도보다 하이닉스 각도가 2배로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기에서 어떻게 눌렸다 또 갈지는 모르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긴 조정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반도체는 대세 상승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몇몇 전문가분들은 뭐 한 8만 원은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뭐 9만 원, 10만 원은 어렵다. 저는 주식을 이야기할 때요, 오른다고 하면은 그런 정도의 주식을 수익률이 날 것 같으면 애초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죠. 아니, 500만 원으로 21년을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 30% 수익률을 생각하고 만약 주식 투자를 했다. 마이너스 30% 금방 나버립니다. 네. 300% 수익을 만약 생각하고 주식 투자한다. 그래서 겨우 먹는 게 30%인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400 한 몇십억 정도 네.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500억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조. 500조 죄송합니다. 500조 이상. 이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강자가 됐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에도 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LCD 있잖아요. LCD. 네, LCD. LCD가 왜 그 중국에다가 한국이 이렇게 다 내주게 됐냐면 옛날에 하이닉스 계열사에 있잖아요. LCD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부실해졌을 때 그것을 떼어내가지고 어떤 그냥 막 못 팔아서 헐값에 못 팔아서 그럴 때 그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기업. 그래요? 기술이 다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LCD를 내줬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OLED 투자를 그러니까 6세대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LG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뭐 TV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WOLED입니다. 네. 그 OLED 플러스 뭐냐면 LCD입니다. 네. 왜냐하면 WOLED는요 화이트라고 하는 색깔이 들어가고요 컬러 필터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LCD의 특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백라이트 유닛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CD하고 OLED를 합해놓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QD OLED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QD OLED도 똑같습니다. WOLED하고.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그 원리가 약간 틀려서 약간 두께가 더 얇습니다. WOLED가. 그리고 WOLED에 비해서 QD 원리가 약간 얇습니다. 네. 그리고 더 밝습니다. 밝은 이유가 뭐냐면 WOLED는 빛을 배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비춰갖고 앞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QD OLED는 앞으로 비춰갖고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요. 근데 WOLED하고 QD OLED를 이렇게 장점을 생각하기에는 별 차이가 네.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가 최고다 하고 이렇게 내놓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6세대를 투자를 완공을 하면서 8세대로 갔었습니다. 8세대에 투자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FMM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그 20마이크로 아주 얇은 겁니다. 그러니까 8.5세대가 얼마나 크기냐면 가로가 2.2m, 세로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그 6세대보다는 훨씬 큽니다. 6세대는 한 1.5m 정도 가로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FMM이 이렇게 처져버려가지고 네. 제대로 이게 정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세대 설비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QD OLED로 갔는데 QD OLED 분야는 잉크제트 방식인데 잉크제트 방식인데 그 잉크젯으로 갔을 때 원래 이제 삼성 계열사에다가 그 장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캐나다 업체가 있었는데 네. 거래하던 업체가. 그런데 계열사에다 장비를 발주해서 이것도 실패를 했는지 보수를 했는지 이렇게 뉴스는 안 나오지만 어찌됐든 QD OLED 있지 않습니까? 잉크젯으로 간 그 QD OLED의 정착 장비는 그 플라즈마 CVD, 플라즈마를 이용한 CVD 화학 정착 있잖아요. 네. 그 방식으로 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납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8.5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8.5세대로 간 게 아니라 8.6세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로가 2.2m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커지겠죠. 가로 세로가. 그렇게 되는데 8.5세대로 이제 가게 되면서 만약 삼성전자가 이것에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LCD 시장을 이렇게 굉장히 주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주름 잡을 수.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요. 지금 8.6세대에다가 4조 2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한 개 라인을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BOE에서는 지금 8세대에다 얼마를 투자한다고 하고 있냐면 약 한 12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하도 이제 BOE의 그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좀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잠깐만 좀 BOE에 대한 에피소드로 한번 이야기하고 네. 그 8.5세대에 대해서 6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BOE가 옛날에 막 그 6세대 그 OLED를 투자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막 장비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막 뉴스에는 이 공장에서 이제 제품이 생산하면 뭐 애플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막 뉴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장비들이 자꾸 딜레이 되고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아는 사람이 BOE에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그 사람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온 답변과 또 그 외의 것들이 뭐냐면 공장에 들어가서 봤더니 장비는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아무 시설 투자가 안 돼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꾸미고 모든 장비는 받았지만 정부 지원금을 일단 받고 아직 시설 투자는 못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뉴스에는 거기서 생산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특성을 좀 봐야 됩니다.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네. 그 뒤로 그러니까 BOE는 그 장비 가져다 놓은 걸로 계속 시설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쌓여있는 장비 때문에 새로 발주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이 딱 그 발주 이후에 아무 장비 발주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전에는 엄청나게 실적을 냈는데 엄청나게 적자를 내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마이크론 네. 제재 때도 만약 내가 중국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재하기 전에 미리서 반도체 엄청나게 확보해 놓겠죠. 네. 그러면은 그만큼 재고 소진이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이렇게 굉장히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보시면 2차 전지 부분에 있잖아요. 장비 투자도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태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은 일종의 이제 2차 전지의 이 장비를 막 뭐 선수 입장해갖고 뭐 이런 운동 경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선수 입장하면은 개별 기업이 선수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부가 선수예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LCD도 세계 1위를 빼앗기고 OLED도 지금 이제 BOE가 1등이거든요. 그렇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6세대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증착 장비인데 여러분들이 그 ASML의 그 반도체 노광 장비가 뭐 2,600억이 한 대에 하네 이런 말을 들어봤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노광 장비를 어디다 이제 발주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6세대까지는 FMM을 수평 증착합니다. 수평으로. 그런데 이제 8.6세대로 가면 수직 증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쳐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어디하고 협력을 하고 있냐면 재팬 디스플레이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재팬 디스플레이의 6세대 장비에 이 수직 증착 장비를 도입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엄청나게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팬 디스플레이에다 다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 적용한 것이 뭐냐면 PECVD 증착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진공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면 이게 화학 증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 앞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재팬 디스플레이에 독점 계약을 못 하게끔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이사인가요? 그분이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캐논 토키라고 일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직 증착 개발을 의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니까 캐논 토키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논 토키는 BOE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독점 납품권을 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누구하고 공동 개발을 하냐면 일본의 알박이라는 회사하고 공동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알박에서 요구하는 장비 한 대당 가격이 얼마냐면 8,000원입니다. 아, 더 비싸네요. ASML보다. 그러죠. 네. 8,000원이요. 그러니까 사도 2,000원 투자 등에 8,000원 빼면 얼마 남겠습니까? 네. 그 외에도 뭐 외국계 장비가 엄청 들어가겠죠. 그러고 보면은 지금 현재 또 이제 그 수직 증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FMM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세정을 할 때 있잖아요. 양액 뭐 액체로 세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 플라즈마로 세정을 해버리고 하니까 막 기술이 엄청나게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아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 어떤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알박에서 그 8.6세대의 증착 장비를 만들 때 PECVD로 갈 것인가? PEALD 방식, 반도체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방식 아닙니까? 이렇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그 관점입니다. 관점.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S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ST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부터 플라즈마 세계 최고 기술을 그 9년째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플라즈마 기술이 핵심 기술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왜냐면 웨이퍼가 막 3나노, 2나노로 얇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이싱 한다든가 식각을 하면 레이저로 하면은 열 손상이 가버려요. 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낮춰서 플라즈마로 이걸 외부 표면은 내부는 레이저로 자르고 외부 표면 있잖아요. 표면은 플라즈마로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즈마가 그리고 또 뭐 증착도 뭐 PALD 해갖고 뭐 증착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증착 부분도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PECVD나 PEALD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깊숙이 분석을 했냐면 ST에서 국책과제로 이번에 공시 나온 것이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언제부터 했나요? 봤더니 2020년부터 4건의 국책과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초고진공 플라즈마 챔버를 개발을 하는데 공동연구 이 주관사가 ST예요. 거꾸로 삼성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데 근데 공동연구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 이 두 군데가 참여를 해서 이 공동 연구를 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도대체 이 챔버가 어디에 쓸까 했더니 그 알박에서 만든 그 있잖아요. 네. 그 증착 장비의 핵심 증착을 그러니까 OLED는 RGB 정록청을 증착을 하거든요. 네. FM에다. 그런데 이걸 플라즈마 상태로 증착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진공 상태에서 수평 증착을 했다면 지금은 수직 증착으로 가면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증착을 하게 되는데 그 앞으로 2025년부터 이게 이제 이 장비가 적용이 그러니까 8.6세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이면 앞으로도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 기간이 2024년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챔버를 개발을 지금 국책과제로 발주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여간 작으로 제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아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분야를 이야기해드리고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했으니까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해드릴게요.